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생태계와 환경이라는 대단원의 마지막 시간으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그리고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일기라는 말과 기후라는 말을 쓰는데 그 용어들이 어떤 걸 뜻하는지 먼저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기후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기라는 거는 어떤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는 여러 나날들의 날씨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날씨들의 평균적인 그런 상태, 고온다거나 뭐 열대야 아니면 극지방 이런 기후들을 나타내는 이런 말들이죠. 그래서 어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런 날씨들의 평균 이런 거 우리가 기후라는 단어를 써서 통칭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오랜 시간에 걸쳐서라고 했으니까 예전에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신생대까지의 지질 시대에 따른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먼저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고생대 이전의 시대를 우리가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그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평균 기온을 보면 굉장히 낮아요. 어떤 상태였나요? 그렇죠. 추운 상태였어.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 우리가 추운 지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성캄브리아 시대에서 고생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대체적으로 온도가 평균 기온이 올라가 있죠. 대체적으로 온난한 기후였어요. 온난한 기후였으나 요 고생대 중기 말기로 가면서 온도가 어떻게 돼요? 추운 시기가 나타나죠. 중기와 말기에 추운 시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고생대를 거쳐서 중생대로 넘어오면요. 중생대 전 기간에 걸쳐서 대체적으로 평균 기온이 높지요. 대체로 따뜻한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신생대로 넘어오면 온도가 쭉쭉쭉 떨어지는데 신생대 후기로 갈수록 지구의 기온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하강을 하게 되고요. 특히 후기에는 여기 급변하게 떨어지는 구간들 있죠? 4번의 빙하기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평균 기온이 점점 떨어지면서 육지에 눈이 쌓이고 그 눈이 녹지를 않아서 대륙빙하가 점점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대륙빙하에 의해서 물이 녹으니까 해수면은 점점 하강하게 되죠. 자, 이렇게 지구가 오랜 역사를 통해서 기후가 일정하지 않고 계속 따뜻했다 추웠다 하고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물들이 살기도 하고 멸종하기도 하고 하는데 영향을 줬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구로 들어오고 있는 그리고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들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들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죠. 근데 그 에너지들은 주로 영역이 태양은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영역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주로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의 복사 에너지 형태로 전달이 되는데 지표면에서는 이 가시광선 영역의 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흡수를 하니까 지표면 온도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태양에서 들어왔다가 지구에서 태양 쪽 다시 나가는 이 에너지가 균형을 잘 이룬 상태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 들어온다면 이 중에 25%는 대기에 흡수되고 나머지 중에 일부는 다시 반사를 해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지표면에 흡수가 되는데 이 지표면에 흡수된 양들이 다시 대기에서 재방출됩니다.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복사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들고 나는지 위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도별로 살펴본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출입을 보면 자, 저위도라고 하는 건 적도지방을 얘기합니다. 저위도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는 지표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보다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훨씬 더 작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들어오는 애는 많은데 나가는 애는 적어지니까 저위도에서는 에너지 과잉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반면 고위도, 극지방에서는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적은 반면 빠져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크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더 많이 나가니까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되죠. 에너지 부족 상태가 돼요. 그렇죠. 한쪽은 에너지가 부족하고 한쪽은 에너지가 많이 남아도는데 평균 기온이 일정한 이유는 뭘까요? 평균 기온이 일정한 이유는 자, 적도지방, 저위도에서 남아도는 에너지가 대기와 해수들의 순환에 의해서 고위도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자, 이 내용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은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먼저 밑에 읽어볼까요?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증가로 온실 효과가 증대돼요. 자, 온실 효과가 증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하죠? 그렇지. 지구 온난화라고 합니다. 자, 지구 온난화는 우리 이미 익히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들 계실 거예요. 자, 온실가스. 대표적인 온실기체가 뭐가 있죠? 그지? CO2라는 온실기체가 있죠.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증가를 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이다. 또 알아두시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왜 증가하냐?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증가를 하죠.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쓴다던가 자동차 많이 타고 다니거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를 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해마다 매년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면 그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가장 첫 번째,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해수, 바닷물의 온도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 상승하게 됩니다. 자,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한류성 어종이라는 건 찬물에서 사는 물고기예요. 얘네들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죠. 한류성 어종이 감소를 하게 돼요. 자, 한류성 어종이 감소를 하면 멸종 생물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 감소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멸종 생물들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또한 해수의 온도가 증가를 하면 해수면이 어떻게 되나요? 상승을 합니다. 해수의 온도가 상승을 하면서 빙으로 바닷물의 양이, 빙하가 녹으니까 바닷물의 양이 늘어나서 해수면이 당연히 상승하게 되는 거고, 또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요. 집중호우나 홍수, 가뭄, 사막화 같은 같은 지구, 같은 땅이라도 한쪽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고 한쪽은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서 문제고 이런 이상기후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이런 내용들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대기 대순환인데 이 부분은 조금 용어도 어렵고 외우고 계셔야 될 내용도 좀 많아요. 그래서 잘 구별하셔서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지방에 대한 특징들만 잡아서 머릿속에 입력해 놓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례차례 그림 보면서 빈칸을 채워 나가시면서 내용을 공부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저위도 지방 볼게요. 저위도는 적도 지방이라고 했고요. 저위도에서의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따뜻한 공기는 일단 상승되는 특징이 있어.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죠. 어디로? 고위도 지방으로. 그럼 고위도에는 뭐가 많아? 그치? 찬 공기가 많죠. 저위도의 따뜻한 공기가 상승해서 고위도로 가면서 고위도의 찬 공기를 밀죠. 그럼 찬 공기는 어떻게 돼요? 내려오죠. 하강해서 다시 저위도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근데 지구는 자전을 하죠. 그래서 자전의 영역 실제 대기는 세 가지로 나뉘어서 세 개의 순환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쪼개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적도에서 30도까지 이 부분은 우리가 해들리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해들리 순환은 적도 지역에서 가열된 공기가 상승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순환하는 방식이고요. 얘가 중위도 지역에서 다시 공기가 하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따뜻해진 공기가 중위도로 상승됐다가 중위도 지역에서 하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적도 지역으로 공기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지상에서, 요 적도지방의 지상에서 어떤 바람이 부냐면 무역풍이 형성이 됩니다.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불어요. 자,
중위도 지역은 어떻게 되냐? 중위도에서는 공기가 하강을 한다고 했죠. 저위도에서 올라온 공기가 하강을 먼저 해요. 그래서 이걸 간접순환이라고 하고, 중위도 지역에서 공기는 하강을 하고, 이 하강한 공기는 다시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중위도 지역의 지상에서는 이렇게 부는 편서풍이 형성이 돼요. 다시 쓸게요.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중위도 지역에서 공기가 하강하고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런 편서풍이 형성되는 이런 순환을 우리가 페렐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60도에서 극지방, 이 고위도 지방에서는 극지역의 공기가 냉각을 해서 하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강을 하면 어디로 가냐? 저위도 지역으로 내려가요. 저위도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요. 이때 지상에서는 극동풍이라는 바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60도에서 이런 극지방까지 이런 순환을 극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알아주세요. 대기의 대순환은 적도에서 30도, 그리고 30도에서 60도 중위도 지역, 그 다음에 고위도 지역.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적도지방에서의 순환은 우리가 헤들리 순환이라고 부르고, 여기 강조 표시가 안 되니까 빨간 걸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헤들리 순환이라고 부르고요. 이 중위도 지역에서는 무역풍이 만들어진다는 거. 저위도 지역에서는 무역풍이 만들어지고 중위도 지역에서의 순환은 우리가 페렐 순환이라고 부르고 요 30도에서 60도 중위도 지역에서는 편서풍이 만들어진다. 고위도 지방, 극지방에서는 극순환이라는 대기순환 이름은 극순환이고요. 저위도 지역으로 공기가 이동한다는 거. 그리고 지상에서 극동풍이 만들어진다는 거. 요거 꼭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얘들만 따로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바다의 흐름과도 연결지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표층 해류. 바닷물의 해류와 방금 본 대기의 대순환에 대해서 같이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표층 해류라는 건 뭐냐면 저위도 지역에서 아까 제일 처음에 지구 얘기할 때 있죠. 저위도 지역에서는 에너지 과잉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고위도 지역으로 남는 에너지가 이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 표층 해류라고 하는데 위도 0에서 30도 저위도 지역이죠. 저위도 지역에서는 아까 무슨 바람 불었지? 그치? 무역풍이 불었죠. 무역풍에 의해서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가 흐르게 됩니다. 어디나요? 남적도 해류 있죠? 북적도 해류 있어요. 그래서 저위도 지방에서는 이런 적도 해류들이 흐르게 되고, 자, 중위도 지역. 위도 30에서 60도인 중위도 지역에서 아까 무슨 바람 불었죠? 그치? 편서풍에 의해서 북태평양 해류, 그리고 북대서양 해류, 남극 해류, 요 세 가지 해류가 흐른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저위도는 북적도, 남적도 해류, 중위도는 북태평양, 북대서양, 남극순환 해류. 얘네들이 흐른다라는 거. 요 그림과 연결지어서 보셔야 합니다. 북태평양 해류,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북대서양 해류, 남극순환 해류. 그림과 요 순환되는 바람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때 요 표층 순환의 방향은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대칭을 이뤄요. 그러니까 북태평양 해류가 예를 들어서 북태평양 해류가 시계 방향으로 돈다 하면은 남태평양 해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닷물에는 한류와 난류가 있어요. 여기서 빨간색은 난류, 따뜻한 바닷물이고 파란색은 차가운 바닷물이야. 이 바닷물의 흐름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바닷물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그러니까 적도 지방의 에너지 과잉으로 따뜻한 애들이 흐르고 있으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 지방으로 에너지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요. 저위도에서 고위도. 한류는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차가운 바닷물을 우리가 한류라고 합니다. 이 한류, 차가운 바닷물의 특징은 난류에 비해서 용존 산소량이 많아요. 이렇게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기후에 관한 용어들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자, 엘니뇨와 라니냐입니다. 일단 엘니뇨와 라니냐를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평상시와 엘니뇨 상태, 평상시와 라니냐 상태를 구별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평상시에는 대기순환, 남물이 이런 상태입니다. 자, 평상시에는 무역풍에 의한 순환이 일어나고요. 무역풍을 따라서 따뜻한 표층 해류, 요 표면에 바닷물이 표층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죠. 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태평양에서의 찬 해수가 표층으로 올라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용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앞으로 용승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용승이라는 건 차가운 바닷물이 해수면 위로 올라오는 걸 용승이라고 합니다. 자, 동태평양의 찬 해수가 표면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동태평양 표층 수온이 어떻게 되나요? 낮아지게 되죠. 찬물이 올라오니까 낮아져요. 자, 이때 표층 수온이 낮기 때문에 낮으면 하강 기류가 우세를 하게 됩니다. 하강 기류가 용승,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태평양의 찬 해수가 용승을 하게 되면 표층 수온이 낮아지면서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고 이 하강 기류에 의해서 강수량이 적어집니다. 자, 내용 정리해 볼까요? 표층 수온이 낮아져서 하강 기류가 우세하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다. 자, 강수량이 적으면 또 강수량이 적어지는 원인이 용승이었죠. 차가운 물이 표층으로 올라오게 되면 물고기 양이 많아져요. 어획량이 풍부해진다. 근데 여기는 찬물이 위로 올라오죠. 자, 그럼 서태평양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비해서는 따뜻한 물이 흐르는 거죠. 표층 수온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높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동태평양보다는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평상시에 서태평양은 동태평양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 엘니뇨 시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평상시와 다르게 엘니뇨 시기가 되면 무역풍이 약해집니다. 무역풍이 약해지면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움직여요. 아까는 평상시에는 어떻게 됐죠? 평상시에는 무역풍을 따라서 표층 해수가 서쪽으로 움직였어요. 서쪽으로 움직였는데 엘니뇨 시기에는 표층 해수가 동쪽으로 움직여요. 동쪽으로 움직이면서 동태평양에서 용승하는 요 용승률이 낮아집니다. 용승이 약화가 돼요. 그러면 요 표층 해수의 수온이 평소보다는 높아지겠죠. 찬물이 이제 적게 올라오니까 높아지겠죠. 그 높아진 정도로 일정 기간이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 표층 수온이 올라가게 되고 표층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강수량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지? 증가한다고 했죠. 증가하게 되면 강수량이 많아지면 홍수가 발생하기도 해요. 반면에 서태평양에서는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해요. 평소에는 상승 기류가 발생을 했는데 이제 엘니뇨 시기가 되면서 따뜻한 표층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해요. 하강 기류가 발생하면 강수량이 감소를 하게 되죠. 강수량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가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엘니뇨 시기는 무역풍이 약화되는 시기로 무역풍이 약화되면 따뜻한 표층 해수가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 그치? 동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동태평양에서 용승이 일어나던 게 줄어들어. 약화됩니다. 약화되기 때문에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0.5도 정도 높은 상태로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을 하게 되면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올라가게 되고요. 표층 수온이 올라가면 강수량 따라서 증가하고 홍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면 서태평양에서는 온도가 낮아져서 하강기류가 발생을 하고 하강기류에 의해서 강수량이 감소하면서 가뭄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 이런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라니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니냐는 평상시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라니냐는 무역풍이 이번에는 엘니뇨와 반대로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자, 무역풍이 강해지면 따뜻한 표층 해수가 어떻게 되나요? 따뜻한 표층 해수가 무역풍이 약해지면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무역풍이 강해지면 반대로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무역풍이 강해지면서 서쪽으로 표층 해수가 이동을 하면 다시 동태평양에서 용승장이 강화돼요. 빨라져요. 더 잘 일어납니다. 그러면 용승이 더 잘 일어나게 되면 표층수온이 어떻게 되나? 하강하죠. 표층수온이 낮아져요. 표층수온이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강수량은 감소하게 되고. 자, 반면 서태평양에서는 표층수온이 거꾸로 어떻게 돼? 동태평양과 반대로 올라가게 되죠. 표층수온이 동태평양과 다르게 서태평양은 올라가. 상승되게 되면은 강수량이 따라서 증가를 하니까 홍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빈칸 채우면서 정리할게요. 자, 라니냐는 원인이 뭐라고요? 무역풍이 세지는 거, 강화되는 게 원인이야. 그래서 무역풍이 강해지면 따뜻한 표층 해수가 어디로 이동한다? 그지? 서쪽으로 이동을 한다. 자, 서쪽으로 표층 해수가 이동을 하면 동태평양에서 뭐가 일어나요? 용승이 일어나는데 잘 일어난다. 용승이 잘 일어나면 동태평양의 수온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표층 수온이 낮아지면요. 동태평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표층 수온이 하강하게 되면 강수량이 줄어들고 강수량이 줄어들어서 가뭄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용승, 찬물이 계속 올라서 냉해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반면 서태평양은 표층수온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표층수온이 올라가니까 강수량은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홍수가 발생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요 엘니뇨, 라니냐는 그림과 더불어서 내용을 꼭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동쪽, 서쪽도 잘 구별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엇인지 한번 우리 맞춰볼까요? 건조한 기후가 장시간 계속되면서 토지가 황폐해지는 현상,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하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사막화라고 합니다. 건조한 기후가 계속 유지가 되면 토지가 땅이 황폐해져요. 그런 걸 우리가 사막화라고 하죠. 이런 사막화 현상에는 자연적인 원인도 있고 인위적인 원인도 있어요. 자연적인 원인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기 대순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도 30도 부근, 중위도쯤에서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어떤 기류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건조한 날씨가 계속 지속이 되는데 그런 건조한 날씨를 계속 만드는 기류를 우리가 무슨 기류라고 하냐면 하강 기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가 계속 만들어져요. 이런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위적인 요인들이 이런 사막화를 더 가속시키고 있죠. 인위적인 원인에는 뭐가 있어요? 땅을 너무 혹사시키는 거예요. 과다하게 경작하거나 동물들을 막 풀어서 잡초나 풀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방목하는 것도 사막화의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어져 있는 나무를 무분별하게 다 채집하는 거, 채하는 것도 인위적인 원인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 요 정도만 사막화는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는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자,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건 뭐냐면 에너지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에너지가 전환, 바뀌는 거예요. 에너지는 어떤 한 형태로 쭉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에너지가 바뀌는 거는 굉장히 심심치 않게 경험하실 수 있어요. 자, 책에 나오는 예시 3가지를 들어봤습니다. 자동차가 먼저 있죠. 자동차는 연료로 움직이는 물체 중에 하나예요. 그죠? 자, 이때 이 연료는 화학 에너지, 우리 석유 넣고서는 자동차가 움직이니까 화학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면 화학 연료를 태워야 되죠? 태우면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자, 연료는 화학 에너지고 얘를 태워서 엔진이 돌아가니까 연소시키는 거야. 그럼 엔진이 돌아가서 바퀴가 돌아가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화학 에너지가 연료, 열이 운동 에너지. 3번이나 에너지 형태가 바뀐 예시입니다. 자, 우리가 놀이공원에서 타는 롤러코스터. 자, 쭉 처음에 올라가죠? 위치 에너지를 크게 해주는 거야. 그럼 뚝 떨어진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이것도 대표적인 에너지 전환의 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음식물 섭취에도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요. 화학 에너지를 섭취하는 겁니다. 그럼 그 화학 에너지가 근육의 화학 에너지로 바뀌어요. 움직이면서 근육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화학 에너지로 바뀌고 얘네들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움직이면서 발산하는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 하나를 섭취하는데도 화학 에너지에서 열 운동 에너지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에너지가 변화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에너지 다 써버리고 하면 될까요? 아니죠. 에너지는 형태만 바뀔 뿐 그 양은 보존돼야 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는 형태가 바뀔 뿐 새로 생기거나 없어질 수 없고 그 양은 언제나 보존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휴대폰을 예로 들었어요. 전환되기 전에 에너지는 뭔가요? 휴대폰의 배터리의 전기 에너지야. 그지? 자,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쓰죠? 어떨 때 써요? 휴대폰 진동으로 해놓으면 진동 막 울리지.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고 휴대폰 막 움직이다 보면 한참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죠. 휴대폰이 열 에너지로 또 바뀌어요. 그 휴대폰에서 뭐 음악을 틀어놓는다던가 영상을 본다던가 하면 소리가 나오고 그 소리가 나오면서 화면이 보이니까 화면에서 빛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소리와 빛 에너지로 다양한 형태로 바뀔 수 있어요. 전기 에너지 하나가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지만 전기 에너지를 10이라고 한다면 뭐 운동 2, 열 3, 소리 3, 얘 2 하면 합치면 얼마예요? 더하기 하면 몽땅 10이 돼야 된다. 양은 변화가 없다 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하는 거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단원인 열기관, 열효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별표가 왜 이렇게 자, 열기관이라는 건 열 에너지를 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건 운동하는 거야. 움직이는 데 쓰는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를 우리가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열기관은 증기기관, 차의 증기기관, 터빈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열 효율 계산하는 방법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열기관은 열을 일로 바꾸는 거야. 내가 뭔가 열을 공급을 해줘요. 그게 공급하는 고열원이에요. 고열원, Q1인데 얘를 열, 일하는 데 쓸 거야. 터빈 돌리는 데 쓸 거야. 그런 거를 일이라고 합니다. W라고 쓰고 요걸 일로 바꿔줘요. 그러면 내가 열만큼의 10만큼의 열을 공급을 해서 10만큼 다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내가 10만큼의 열을 공급을 해서 5만큼 일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5가 남죠? 걔가 저열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내가 열을 공급하면 일부는 일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다시 저열원으로 이동을 한다. 요게 열기간이고 이때 내가 공급한 에너지 중에서 얼마만큼이 일로 쓰였느냐 그 비율을 계산해내는 게 바로 열효율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급한 열 Q1에 대한 한 일 W 값을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예로 든 거에서는 10분의 5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쉽게 계산하실 수 있는데 복잡하게 계산이 나오면 이 식을 이용하셔야 돼요. 자, 이 나머지 식들은 어떻게 나왔냐면 내가 해준 일은 내가 이만큼 주고 걔를 요만큼 쓰고 이만큼 일이 남았죠? 그러면 내가 해준 일은 Q1 빼기 Q2로도 쓸 수 있죠. 그 식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이 식으로 바꾸면 식이 간단하게 바뀌죠. Q1분의 Q1 빼기 Q1분의 Q2 이렇게도 식이 바뀔 수 있다. 라는 거 요거 산수적으로 식의 모양만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식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때 내가 준 일 중에 일부가 일로 바뀌고 나머지가 저요론으로 가니까 항상 Q1과 Q2 중에서 뭐가 커야 돼요? 그지? Q1이 커야 돼요. Q1에 비해서 Q2가 요 남는 열이 작으면 작을수록 열 효율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는 거. 그리고 항상 일을 하는 동안에 뭔가 우리도 몸을 움직이면 땀이 나고 열이 나잖아. 열은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Q2, 저열원이 0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 100% 열효율이 나는 열기관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 요런 표시 보셨을 거예요. 아마 냉장고, 에어컨 등에 요런 표시 스티커가 붙어있는 거 보셨을 텐데 요거 에너지 효율 등급을 나타내는 표시죠. 에너지 소비 효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데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는지를 등급을 매겨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이라는 숫자에 가까울수록 등급의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열 에너지가 적다라는 의미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 제로 하우스. 자, 에너지, 손실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또 기존에 우리가 쓰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들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형 주택을 우리가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려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에너지들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뭐뭐 있나요? 태양에너지, 지열, 풍력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주택을 만드는 걸 우리가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해요. 그래서 새는 에너지도 잡고 기존에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샤시를 하는데 창을 만드는데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의 유리로 이중창을 사용하면 단열이 된다라는 얘기고 남해항으로 창을 크게 지어서 자연채광으로 에너지를 잡아두겠다 하는 얘기도 여기 써 있어요. 그리고 땅의 열을 이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발전을 하거나 아니면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여기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제로 하우스는 이런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집을 만드는 것이구나 하고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막 자세하게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방대한 양을 막 주저리 했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 몇 개 안 돼요. 뭘까요? 그렇죠. 방금 했던 열 효율적인 부분 이런 거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고 Q1보다 고열원보다는 저열원이 작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100% 열 효율이라는 열기관은 없다는 거. 그 얘기는 Q2 저열원이 0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거.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뭘 알아야 될까요? 에너지는 보존돼야 된다 하는 것과 용어들 그리고 엘니뇨, 라니냐 요 내용들 기억하시고요. 또 대기 순환과 표층 해류 연관지어서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대한 양을 했지만 사실 기억해야 될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2도 저희도 고2도 잘 구별하셔서 머릿속에 꼭 암기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영상 딱 닫고 끝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조금 외워야 될 내용이 많으니까 열심히 잘 정리하셔서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